한동훈 후보자가 취임해서 본인이 한다 하더라도 결정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니까 네네. 본인이 최종까지 마무리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정책적 수단들은 본인이 하려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상설특검 예. 요거 예. 이 카드를 쓸 수 있어. 예, 상설특검 카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상설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게 2014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한 번밖에 도입이 된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지난해 세월호 특검이 특검. 상설특검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2014년이면 8년 동안 한 번밖에 가동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왜냐?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은 이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별도로 특검법을 만들면은 더 규모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상설 국정농단 특검 때는 크게 네, 만들려고 다 네, 개별 별도 특검. 그 외에 뭐 최근에 있었던 다 개별 특검. 대부분의 특검들이 전부 다 2014년 이후에 도입된 여러 특검들이 있는데 그게 이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별도로 특검법을 입법해서 만든 그쵸. 특검들이죠. 자, 그런데 상설특검의 그 가동 요건이 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네. 또 하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 안 해줄 거고. 근데 국회 본회의 의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할 거면 굳이 그냥 별도 그러네. 특검법 만들면 되지 네. 상설특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 대부분 지금까지 별로 가지 않은 길이고 그걸 사고나 되겠구나. 그거는 법무부 진짜. 장관도 왜 가동 안 했냐면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직접적인 수사지휘권이 제한적이더라도 검찰을 관장하는 그 장관 아닙니까? 그럼 자신이 관장하는 검찰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는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수사를 못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상설특검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특별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와 달리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를 가동시켜야 될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 법무부 장관이 가동을 하면 일단 가동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절차가 있긴 한데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죠. 가동을 하면은 그 대통령이 요청하는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건 국회에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럼 대통령이 여야가 한 명씩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좀 더 디테일하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추천위원회 구성도 여당,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곧 내일 모레 이제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 차관이나 뭐 법원행정처 자, 차장에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를 참여하거든요. 구성이 이렇게 돼요. 7명인데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다음 법무부 차관 이 3명이 단양지위원이고 나머지 4명은 1, 2 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당연직 3명이 여당 쪽에 더 가까운 성향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면은 1 교섭단체건 2 교섭단체건 어쨌든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까지 하면 그 자체로 4명이 되죠. 4명이 아니라 5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한 후보가 더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각각 한 명씩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더라도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다 정리를 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한동훈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서 검찰이라는 데가 수사권이 상당적으로 제한이 되면은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는 상설특검의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건이 조금 달라가지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자, 변원조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 근데 오늘은 이슈가 서초동 플러스 여의도. 항상 그렇듯이 서초동과 여의도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데 서초동 이슈가 조금 많아요. 형식상으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왜 원래 변원조쪽 시간이 그렇지만 오늘 왜 특별히 서초동과 여의도의 콜라보가 돼버렸냐면 청문회입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법무부 장관은 서초동인데 청문회는 여의도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 개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임찬종 기자가 들어오는데 화장실에서도 이거 핸드폰에서 청문회를 보면서 들어오고.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사람분들이 착각하는 건데 제가 기자고요. 평론가가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지켜봐야 되는 게 제 본업입니다. 아니 맞아요. 본업. 열심히 한다고. 전 칭찬하고 열심히 한다고. 야, 조미연님 이 문자는 이거 말어. 잊지 마세요. 뇌생남 두 분의 입담 기대합니다. 보통 이거는 얼굴이 좀 별로란 얘기죠. 아니야. 이게 2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네. 2명이 누구예요? 3명 중에. 이렇게 두 분. 이 두 분. 넘어가시죠. 네. 넘어갈까요? 네. 알겠어요. 네. 자, 요거 한동훈 법무부장 후보자 청문회인데 뭐 청문회 앞서서 뭐 개인적인 뭐 부동산 뭐 자녀 문제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오늘은 변호유착 시간이니까 그거보다
검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답변서 제출하잖아요. 질문하면 답. 그게면 1000페이지가 넘는다. 뭐 요러던데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자한테 정책적인 거 질문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검수완박 국면에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요거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임 기자? 예,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뭐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이미 대검에서는 하겠다는 말을 했고 뭐 솔직히 근데 이게 당사자 자격에 대해서 검찰이 당사자가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논란이 있거든요. 안 된다는 게 선례가 확정적이죠. 없어요. 예.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 자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론이 동의를 합니다. 너무 심플하니까. 근데 이제 뭐 한동훈 후보자가 그 이른바 검수안박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또 오늘 심지어 조금 전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뭐 대검에서 요청할 경우 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걸 거부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 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책으로 첫 번째 나온 게 위헌성을 부각시켜서 권한쟁의 심판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거의 어렵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그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느냐. 상당히 비판받을 점이 많았죠 민주당에서. 뭐, 위장탈당, 위장탈당 무소속으로 만든 게 이제 제일 큰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는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국회의장이 잘못했다 이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던 제일 유명한 사태는 96년 12월에 노동법 있었던 노동법 날치기. 근데 뭐 입법권을 침해했는데 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더 심했던 경우가 미디어법 날치기. 그때 투표 장소를 이걸 찍었는지 말았는지조차 이게 불분명한 되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역시 입법권은 침해됐는데 이런 거는 국회에서 알아서 시정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대로라면 이거는 이제 권한에 있어서 약간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좀 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입장을 떠나서 이거 원래 뭐 미디어법도 전 그때 되게 비판적으로 봤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종편 3사 다 없어져야 되는데 미디어법이 위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쟁점이 되는 것은 이제 그 검사가 수사의 주제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헌법학적으로 저는 별로 근거가 적다고 보는데 다만 영장 청구권을 신청하는 게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경찰의 신청에 의해서만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졌죠. 예. 그러면 이제 위헌성은 거의 제거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자, 그 권한쟁의 심판이란 거는 뭐 한동훈 후보자가 취임해서 본인이 한다 하더라도 결정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니까 네네. 본인이 최종까지 마무리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정책적 수단들은 본인이 하려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상설특검 예. 요거 예. 이 카드를 쓸 수 있어. 예, 상설특검 카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상설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게 2014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한 번밖에 도입이 된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 지난해 세월호 특검이 특검. 상설특검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2014년이면 8년 동안 한 번밖에 가동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왜냐?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은 이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별도로 특검법을 만들면은 더 규모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정농단 특검 때는 크게 다 만들려고 다 네, 개별 별도 특검. 그 외에 뭐 최근에 특검도 있었던 다 개별 특검. 대부분의 특검들이 전부 다 2014년 이후에 도입된 여러 특검들이 있는데 그게 이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별도로 특검법을 입법해서 만든 그쵸. 특검들이죠. 자, 그런데 상설특검의 그 가동 요건이 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네. 또 하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그렇죠. 둘 중에 뭐 하나인데 민주당 안 해줄 거고. 근데 국회 본회의 의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할 거면 굳이 그냥 별도 그러네. 특검법 만들면 되지 네. 상설특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지금까지 별로 가지 않은 길이고 그 사문화 되겠구나. 그거는. 법무부 장관도 왜 가동 안 했냐면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직접적인 수사지휘권이 제한적이더라도 검찰을 관장하는 그 장관 아닙니까? 그럼 자신이 관장하는 검찰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는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수사를 못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상설특검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특별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와 달리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를 가동시켜야 될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 법무부 장관이 가동을 하면 일단 가동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절차가 있긴 한데 법무부 장관이 가동을 하면은 그 대통령이 요청을 한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건 국회에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럼 대통령이 여야가 한 명씩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좀 더 디테일하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추천위원회 구성도 여당,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곧 내일 모레 이제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 차관이나 뭐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를 참여하거든요. 구성이 이렇게 돼요. 7명인데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다음 법무부 차관 이 3명이 단양지위원이고 나머지 4명은 1, 2 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당연직 3명이 여당 쪽에 더 가까운 성향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면은 1 교섭단체건 2 교섭단체건 어쨌든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까지 하면 그 자체로 4명이 되죠. 4명이 아니라 5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한 후보가 더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각각 한 명씩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더라도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자 이걸 다 정리를 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한동훈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서 검찰이라는 데가 수사권이 상당적으로 제한이 되면은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는 상설특검의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건이 조금 달라가지고 국회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좀 달라요 문구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요건 자체가 조금 더 좁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 중요한 사건이네. 우리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특검이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이냐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는데 이제 그게 등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사실 등이 문제죠. 등이 항상 문제되는 경우 많죠. 근데 이게 꼭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석이 있을 뿐이고 전망이 있을 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회 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엄밀히 말하면 시간을 끌 수가 없는데 이게 5일 이내에 추천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월호 특검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국회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시간을 굉장히 끌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발의하냐보다 사안의 엄밀함을 보면 사회가 어느 정도 국회 진영론 걸 넘어서 좀 이렇게 합의가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특검 필요하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특검 말고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른바 국가수사본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지난번에 LH 사건 때 국가수사본부 같은 것들이 구성됐잖아요. 비슷한 형태의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근데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검사한테 수사 지휘권은 없고 검사가 직접 수사가 제한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로 또는 어떤 총리의 지시로 국가의 여러 기관들이 합동을 수사하는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거기 경찰도 가고 검사도 가라. 그러면은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결국 합동을 수사라는 거고 이걸 법정에 끌고 갈 사람은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가 실효적으로는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형태로 합동수사를 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 하나 더 있던데 보니까 예전에 범정이라고 불렸던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름이 지금은 수사정보 담당관? 이름이 되게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 번 바뀌어서 헷갈려요. 네,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 요거를 부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이거 예, 뭐 하는 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데 이거는 이게 최근에 역할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전통적인 역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수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실제적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 감사원의 수사 의뢰나 이런 공식적인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뭐 비공식적으로 투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허위 사실이나 뜬 소문 정도가 아니라 이걸 수사를 착수하면은 어느 정도 수사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분석해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는 게 이제 옛날의 범죄정보 담당관실, 지금은 이제 수사정보 담당관실의 기능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기능이 워낙 많이 축소되고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원래는 그런 가장 기능이었죠. 큰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검찰청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근데 권한 남용 논란이 계속 여러 번 불거졌던 게 이게 단순히 범죄 정보만 지금 말씀드렸던 게 수집한 게 아니라 이른바 제일 먼저 논란이 제기됐거면 이런 과정에서 동향 정보 수집 기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향 정보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떤 범죄 첩보만 수집한 게 아니라 국회가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아니면 무슨 기관은 뭐 공정위는 어떤 반응인지 특정 이슈에 대해서 감사원은 어떤 반응인지 언론사는 어떤지 뭐 모르겠고. 이런 것들 이른바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IO라고 불리는 정보 요원들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옛날에는 범죄 정보 담당관실 이과에서 했습니다. 범정 이과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차례 한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됐어요. 뭐 국회에 가서 뭐 명함을 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압박이라는 등 뭐 사찰이라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니까 이 기능이 계속해서 축소가 됐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문무일 총장이 첫 검찰총장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이 이과의 동향 정보 수집 기능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최근에 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라든가 뭐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동향 정보와 관련된 기능 또는 이제 검찰총장을 이른바 보좌하는 기능 때문에 논란이 생긴다는 게 있으니까 이게 박범계 장관이 완전 폐지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그러니까 이런 동향 정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답변한 건 아니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사정보 담당관실 자체가 완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범죄 첩보 수집이나 분석 기능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서면 답변서에서 한 거죠. 어떻게 봐요, 김준호 변호사는? 근데 이게 범죄 정보하고 동향 보고를 참 이게 어렵죠. 애매하다. 근데 뭐 이게 만약에 뭐 양은이파가 이렇게 하고 있대. 뭐 이런 정보를 주로 수집하면 국민들이 뭐 필요하네. 뭐 마약 범죄 수사를 막 역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네. 그러면 다들 인정하겠죠. 근데 좀 약간 조금 다른 정무적인 건들을 자꾸 건드려온 역사들이 좀 있으니까 특히 지금 손준성 검사가 어쨌든 이 보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려면 조금 더 이 활동 범위의 제약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요 상설특검하고 수사정보 담당관실 가지고서는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 좀 어떤 지적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증권범죄 합수단 같은 거 부활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 없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론은 없을 텐데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요번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남겨뒀지만 공차 사건에 장기적으로는 그걸 없애고 뭐 예전에 뭐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대로라면 1년 6개월 정도 뒤에 없애고 그거를 중수처로 넘겨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1년 6개월 뒤에 최소한 1년 6개월 뒤에 없어질 거를 이제 부활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반면에 또 반대쪽에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1년 6개월 뒤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조직을 가지고 지금 당장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증권범죄 합수단 없어진 다음에 이 실적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예컨대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증권범죄 합수단이 보통 한 해에 처리하던 사건이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되는데 그게 아마 2020년인가 2020 제가 총기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8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증권범죄가 없는 청정국가가 됐다든가 실제로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한 490건은 못 잡아내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특히 요즘에 주식시장에 과열되고 이러면서 엄청 증권범죄가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수사를 전담을 하는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청와대 좀 얘기 가볼게요. 청와대 비서관 인선 가지고 뭐 항상 이사 나오면 찬반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시원 전 부장검사 이 사람이 내정이 됐는데 뭐 유우성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김준호 변호사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유우성 씨라고 이제 이제 탈북민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이 여동생 분 누나였나? 유가려 씨가 이제 또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정원 같은 데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간첩 혐의로 조작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증거 조작. 네, 증거를 조작했죠. 그리고 결국은 사실 이제 요때 이게 조작임을 밝혀내는데 혁혁한 공을 해서 유명해지신 분이 사실 김용민 의원이죠. 그 당시 변호사. 네, 요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 과거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반성한다. 이 사건이 제일 문제였으니까라고 하면서 이 이시원 전 검사가 이 사건 당시에 이제 담당 검사였기 때문에 뭐 징계 내용 자체는 경찰이나 뭐 수사 밑에 있는 일선에서 조작을 했는데 본인이 못 걸러낸 거다.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뭐 이분의 관여 정도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는 좀 증언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나온 거는 공식적으로인데 증거 조작 자체는 국정원에서 한 거고 네네네. 이시원 검사는 당시에 증거 조작 가담한 건 아니지만 네. 왜 공판 과정에 그걸 못 걸려냈어? 네. 요거 가지고 징계를 받았다. 뭐 그런 거죠. 수사 담당이긴 한 것 같은데 그 뭐 이제 직접 만났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유 씨 두 분 중에 네. 한 분이.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고 또 이분이 예전에 제주지사 김태환 지사 그 위법 수집 증거 판례를 남기신 유명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제주도청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제 A라는 방을 이제 수색해야 되는데 B 방에서 어떤 그 공무원이 뭘 갖고 나오니까 그것도 내놔 이래가지고 거의 강제로 가져갔는데 나중에 임의 제출이라고 얘기했다가 저쪽은 강제로 제출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다 해서 그러니까 증거가 날라가가지고 유명한 무리한 분이지. 수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걸로 또 사실은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으니 징계 수준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잘 못 걸러내실 것 같은데 공직기강을 잡겠냐 뭐 이런 또 의문 물음표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봐요, 임 기자? 이거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네. 이제 부적절한 인사라는 거는 적어도 법조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적절하다라고 옹호를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뭐 아까 뭐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증거 조작에 직접 가담을 했거나 증거 조작을 최소한 인지를 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민 의원도 있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유우성 씨가 그 고소를 해가지고 네. 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걸 떠나서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이 제일 주장했던 게 이제 네. 수사 지휘라든가 사법 통제가 필요한 게 사법 경찰관이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이걸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고 수사 지휘권이 아니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시원 전 검사는 최소한 인정된 사실만 놓고 봐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네. 중징계를 받았죠. 정직을 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분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이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이시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 설명이 되려면 정말 이시원 전 검사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무엇인지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런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이 인사를 보고 제가 뭐 심지어 김용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전에 이거는 분명히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해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해명이 아니고 뭐 이제 청문회가 없으니까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수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부적절한 인사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김준호 변호사도 이거 뭐 부적절한 인사라는 데는 네, 뭐 그렇죠. 동의하시겠죠? 다른 사람 더 네. 있지 않을까요? 검사 아시는 검사 많을 텐데 네.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공직기강 비서관이랑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자리인데 어떻게 유통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반부패 비서관은 없거든요. 공직기강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조금 더 중한 분을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다라는 네. 얘기들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부장검사. 근데 뭐 법률비서관은 워낙 뭐 판사나 검사가 하는 거니까 많이 하니까. 네.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인사 라인에 인사기획관의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그다음에 인사 비서관이죠 밑에 이원모 전 검사. 지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배치가 돼서 그 인사 라인까지 검찰 출신을 채웠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요? 좀 사람을 좀 넓게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지금 인수위에서 인사검증 담당이 주진우 전 검사일 거고 주진우 이원모. 네, 그 밑에 스텝이 이원모 네. 전 검사니까 아마 이제 하던 일 계속해라 라고 이제 주셨겠죠. 당선자께서. 근데 인사검증이 잘 됐나요? 이번 초대 내각 인선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펑크가 나는데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비서관 인사 정도는 사실 당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자꾸 가까운 데서만 사람을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잖아요. 그게 좀 내각이든 청와대든 간에 이 청와대가 아니군요. 자꾸 뭐라고 불러야 돼? 하여튼 용산이든 간에 그 조금 더 넓게 좀 사람을 찾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아세요? 복두기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기획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어떤 배경에서 인사기획관에 대검 사무국장에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기자는? 본인이 검찰총장을 할 때 어. 가장 잘 썼던 라인을 쓴 것 같고 결과적으로 뭐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도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그냥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역할을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스태프들로 채운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까지 쭉 몸담았고 사실상 그 사회생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험이 검찰이다 보니까 검찰 출신을 쓴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지로 쓴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전 정부에서는 이제 30초 민변공화국이다 이러더니 이제 검찰공화국이다 뭐 이제 같은 얘기의 반복이겠죠. 버전이 다른. 민변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선일보 같은 데서 해요. 민변이 많이 했다. 뭐 결과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조작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진우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